네, 안녕하세요. 제일한 세무사입니다. 22일, 어제죠? 일요일날 갑자기 국세청에서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팩트체크, 조회수만 나오면 그만, 거짓 정보 유통하며 탈세를 일삼아온 유튜버 세무조사. 이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악성 사이버 레카, 투기, 탈세 조장, 부동산 세무 분야 유튜버, 허위 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등 총 16개 사업자입니다. 세무조사가 전격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일요일날 발표를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발표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이미 착수를 했다는 거죠. 이 세무조사는 비정기 세무조사입니다. 조사를 진행한 업체들을 사례별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이버 레카인데요. 본인들이 구글로부터 광고 수익을 받습니다. 이 수익금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하다가 무단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3.3% 많이 아시죠? 사업소득으로 해서 신고하고 비용 처리를 한 거죠. 두 번째로는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쓴 겁니다. 개인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과 관련있는 비용으로 신고를 한 거죠. 사이버레카가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가맹점을 그만두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했겠죠. 이때 권리금을 받는데 이 부분을 신고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세청에서 분석했을 때 권리금을 신고 안 한 혐의가 있다. 하나의 조사 업체로 선정된 빌미를 제공한 겁니다. 그럼 왜 사이버 레카가 조사 대상 후보로 올라가게 됐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사이버 레카를 유해 세력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언론에 나쁜 이미지로 나와 있는 것은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국세청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사이버 레카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부동산 유튜버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동산 유튜버가 시청자들로부터 광고 수익이나 강의료를 받는 게 있고요. 일부 구독자에게는 잡지 구독료 형태로 수입을 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역시 수입이 상당하니까 본인 생각으로는 절세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국세청에서 분석을 해보니 배우자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이 사업장으로 잡지 구독료 형태의 매출과 일부 다른 매출을 배우자 사업체에 분산을 한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겠어요? 자,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죠. 수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최고 세율 45%까지 해당이 됩니다. 배우자로 나누게 되면 일단 세율이 조금 낮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일반적인 잡지 구독료가 틀리거든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수익 금액을 면세로 돌립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한테 100만 원을 받아요. 100만 원을 받으면 그 안에 이제 부가가치세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거의 10% 정도의 부가가치세가 들어있으니까 그 부분을 면세로 바꾸게 되면 이 금액이 전부 다 수입이 되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을 허위로 신고하는 거죠. 그리고 또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을 하나 세운 겁니다. 주식을 갖고 있는 법인을 하나 세웠는데 법인도 이제 매출이 좀 많이 발생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법인의 사내이사 앞으로 하나의 사업체를 차립니다. 사내이사가 그 법인에 마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이 사내이사한테 가겠죠. 그런데 이 국세청에서 분석했을 때는 과연 용역을 제공했느냐, 용역을 제공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거죠.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혐의 금액입니다. 혐의 확정된 건 아니죠. 근데 그 배우자 부분은 국세청에서 분석한 대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특히 가족 간의 거래는 매우 조심을 해야 되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의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세운 업체와 거래를 한다. 이것도 가족 간 거래는 아니지만 특수관계자 거래가 돼서 국세청도 일단 의심하고 본다. 그래서 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래들은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사실이면 상관없죠. 제가 이제 세무기장을 한다. 세무기장을 하는데 가족 간 거래가 있다. 아니면 특수관계, 가족 외에 다른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한다 할 때는 항상 얘기를 하죠. 이건 국세청에서 검토를 할 수 있으니 근거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된다. 말씀을 몇 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 부분은 유튜버의 중심을 뒀다기보다는 유튜버에게 용역비를 제공하는 업체에게 탈세 혐의를 두고 있는 겁니다. 자, 병원이 있는데 유튜버 광고 대행사에게 용역비를 제공합니다. 그 금액이 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병원 의사 대표자의 가족들이 세운 법인이 있어요. 이 법인과 유튜버 광고 대행사가 거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엔 거꾸로 되는 거죠. 광고 대행사가 이 법인에게 용역비를 지급합니다. 뭔가 냄새가 나죠. 과다하게 용역비, 실제 용역비가 1억이라 그러면 3억을 지급한 거죠. 그리고 2억을 이 가족 법인에게 이 유튜버 광고 대행사가 지급한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냄새가 난다고 본 겁니다. 병원을 면밀히 검토하다 보니 사주 가족들에게 이 의사, 부모 등에게 뭔가 용역비를 지급한 게 있어요. 일단 가족들에게 뭔가를 지급하면 아직은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모르지만 혐의가 있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실제 이 부모들이 과연 그 병원에서 무엇을 했냐? 물론 가서 보면 뭐 청소를 했니, 뭘 했니 하겠죠. 근데 청소 대행업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주장하기 힘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뻔한 거죠. 신용카드로 사적 경비를 쓴다. 백화점에 가서 쓴 돈, 애들 학원비, 이걸 이제 병원 카드로 쓰면서 다 비용으로 계산한 거예요. 사례 세 번째가 이런 관계인데요.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큰 게 가족 간의 거래, 카드, 사적 사용, 그 다음에 법인을 설립해서 수익을 뭐 분산하거나 거기에 난 수익을 또다시 실제 일하지 않는 가족 인건비로 해서 비용을 하는 부분들, 이렇게 크게 한 세네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무조사 나온 건에 대한 혐의 내용을 보고 이런 거래들은 내가 조심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기 바랍니다. 이상 최일환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